2023년 봄, 서울 변두리의 낡은 골목, 3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미잔의 국밥집의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 60대 중반의 미자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고를 우려내고 있었다.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냄비를 저으며 미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주름진 손, 굽은 허리, 그리고 어딘가 공허한 눈빛. 30년 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업 실패로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겨우 5살이던 딸 수진이는 혼란 속에서 실종되었다. 경찰은 유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미자는 살기 위해, 그리고 혹시라도 돌아올 딸을 기다리기 위해 이 국밥집을 시작했다. 어린 시절 시어머니께 배운 레시피로 만든 국밥은 입소문을 타며 단골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딸의 빈자리는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어머니 국밥 하나요? 단골 손님의 목소리에 미자는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뜨끈한 국밥을 담아냈다. 운명의 만남. 4월의 어느 화창한 날, 낡은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국밥집 문을 밀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미자가 물수건을 내밀며 물었다. 국밥 하나 주세요. 순대는 빼고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미자는 평소처럼 정성껏 국밥을 끓여내왔다. 남자는 첫 숟가락을 떴다가 동작을 멈췄다. 어떠세요? 입에 안 맞으세요? 미자가 걱정스레 물었다. 아닙니다. 그게 너무 맛있어서요. 남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천천히 국밥을 먹으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혹시 이 국밥 레시피가 오래된 건가요? 네. 제 시어머니께 배운 거예요. 벌써 40년도 더 된 레시피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 국밥을 먹는 것 같네요. 제 어머니도 이런 국밥을 끓여주셨거든요.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날 이후 남자는 거의 매일 국밥집에 왔다.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조용히 국밥을 먹고 갔다. 일주일쯤 지나자 미자도 그 남자가 반가워지기 시작했다. 저기,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매일 오시는데 이름도 모르고 지내니 그렇네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박창섭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성함은요? 저는 한미자예요. 미자. 참 좋은 이름이시네요. 창섭은 수줍게 웃었다. 그의 웃음에는 순수함이 묻어났다. 깊어지는 우정. 한 달이 지나면서 미자와 창섭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손님이 뜸한 오후 시간, 창섭은 국밥을 다 먹고도 차 한 잔을 더 시켜 마시며 미자와 대화를 나눴다. 박 사장님은 무슨 일 하세요? 저요. 작은 공장 다녀요. 금속 부품 만드는 곳이죠. 뭐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창섭의 옷차림은 그의 말을 뒷받침했다. 늘 낡은 작업복을 입고 왔고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때로는 안전화를 신고 오기도 했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미자의 질문에 창섭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아내는 1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이제 35이 됐죠. 결혼해서 손주도 있어요. 그렇구나. 외로우시겠어요. 뭐 익숙해졌죠. 미자 씨는요? 미자는 잠시 침묵했다. 30년 동안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저도
남편을 일찍 여의었어요. 사업 실패하고 충격받아서. 그리고 딸을.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창섭은 조용히 기다렸다. 결혼한 아들이 하나 있고 30년 전에 딸을 잃어버렸어요. 5살 때. 지금까지 찾고 있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런 일이. 창섭의 눈빛에 깊은 동정과 슬픔이 어렸다. 그래서 이 가게를 계속 지키고 있어요. 혹시라도 수진이가, 제 딸 이름이 수진이거든요. 혹시라도 찾아올까봐. 수진이라는 이름. 참 예쁜 이름이네요. 그날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다. 싹 트는 감정. 여름이 되면서 창섭과 미자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창섭은 이제 점심뿐 아니라 저녁에도 들렀다. 장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가게 밖 평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미자 씨 이거 받으세요. 어느 날 창섭은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출근길에 꽃집에서 샀어요. 이 가게에 생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미자는 얼굴이 붉어졌다. 남편이 죽은 후 처음 받는 꽃이었다. 고마워요. 박 사장님. 그냥 창섭이라고 불러주세요. 박 사장님이라니 너무 딱딱해요. 그럼 창섭 씨. 네, 그게 좋아요. 저도 미자 씨라고 부를게요. 두 사람은 마주 보며 웃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자는 자신의 마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섭이 올 시간이 기다려졌고 창섭이 오지 않는 날이면 하루 종일 마음이 허전했다. 창섭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미자의 소박하고 따뜻한 마음씨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돈이나 지위에 관심 없이 오직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미자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미자 씨, 어느 가을 저녁, 창섭이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네, 창섭 씨. 저. 미자 씨가 좋아요. 이 나이에 이런 말 하는 게 우습겠지만 미자 씨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요. 제 남은 인생을 미자 씨와 함께 보내고 싶어요. 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요. 저도 창섭 씨가 좋아요. 30년 동안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적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 결혼할까요? 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약혼했다. 딸에게 인사시키기 전에 먼저 간소한 가족 모임을 갖기로 했다. 첫 번째 아문. 약혼 소식을 듣고 창섭의 딸 은혜가 국밥집을 찾아왔다. 명품 핸드백을 든 은혜는 가게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푸렸다. 여기가 그 국밥집이에요? 은혜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묻어났다. 30대 중반의 그녀는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손가락마다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어서 오세요. 창섭 씨 딸분이시죠? 저는 한미자라고 해요. 미자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다. 하지만 은혜는 미자가 내민 손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안에 계세요. 들어가실래요? 은혜는 대꾸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창섭이 반갑게 일어섰다. 은혜야 왔구나. 이분이 아빠가 말했던 미자 씨야. 아버지,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하시려고요? 은혜의 말투는 싸늘했다. 은혜야 말을 그렇게 하면 국밥집 주인이잖아요. 아버지는 그래도 괜찮은 직장 다니시는데 왜 하필? 은혜야 창섭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은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근데 국밥집 아줌마를 새 엄마로 모시라고요? 남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은혜 씨, 제가 부족한 건 알지만 부족한 정도가 아니죠. 아버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전 이 결혼 반대예요. 은혜는 그 말을 남기고 휙 돌아서 나갔다. 미자는 주저앉았다. 창섭이 황급히 다가와
그녀를 일으켰다. 미자 씨 괜찮아요. 은혜가 원래 좀 까칠한 성격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하지만 딸분이 저렇게 싫어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잘 설득할게요. 걱정 마세요. 창섭은 미자를 안심시켰지만 미자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자와 창섭은 결혼을 강행했다. 11월의 어느 조용한 날, 두 사람은 구청에서 간소하게 혼인신고를 했다. 증인은 국밥집 단골 손님들이었다. 이제 우리 부부예요, 미자 씨. 네, 창섭 씨.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었다. 비록 딸의 축복은 받지 못했지만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결혼 후 창섭은 미자의 국밥집 근처에 있는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 미자는 계속 국밥집을 운영했고 창섭은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출근했다. 창섭 씨는 공장에서 무슨 일 하세요? 한 번도 자세히 안 물어봤네요. 아, 저요. 그냥 생산 관리 같은 거 해요. 복잡해요. 창섭은 얼버무렸다. 미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남편이 편한 직장에 다니는 것 같으니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미자가 몰랐던 것이 있었다. 창섭이 다니는 작은 공장은 사실 직원 500명이 넘는 중견기업이었고 창섭은 그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그가 입는 작업복은 현장 점검을 위한 것이었고 그가 관리하는 생산은 연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사업이었다. 창섭이 자신의 정체를 숨긴 이유는 간단했다. 미자의 순수한 마음을 지키고 싶었다. 돈 때문에 자신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런 미자가 너무나 소중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밝힐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했다. 결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 혜영이가 아들 민수가 미자를 찾아왔다. 미자는 결혼 후 처음 아들 내외가 온 것이 내심 기뻤다. 민수는 중견 전자부품 회사 대한정밀의 전무이자 창업주의 사위였다. 민수는 항상 혜영이가 미자에게 예의 없는 태도를 보여도 항상 뒤에서 방관했다. 그는 혜영의 친정 식구들이 주는 지위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혜영이가 자신의 어머니를 무시해도 항상 머뭇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어머님, 혜영이가 입을 열었지만 그 호칭에는 존중이 없었다. 어서 오너라. 오랜만이구나. 인사는 됐고요. 혜영이가 미자의 말을 끊었다. 앞으로 우리 집안 행사에는 참석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오시면 좀 곤란해요. 뭐라고? 미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안은 그래도 좀 체면이 있어요. 친정아버님이 중소기업 회장이시고 제 친구들도 다 재벌 2세, 3세들이에요. 근데 국밥집 하시는 분이 우리 시어머니라는 게 알려지면 체면이 서질 않아요. 혜영의 말은 칼날처럼 미자의 가슴을 찔렀다. 혜영아, 내가 국밥집을 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니? 나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어. 그건 알아요. 근데 우리 체면도 생각해 주셔야죠. 제발 조용히 지내주세요.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마시고요. 나는 한 번도 너희에게 돈 달라고 한 적 없는데.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공장 다니는 분하고 결혼하셔서 혹시나 해서요. 아, 그리고 명절에도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돼요. 혜영과 민수는 그 말을 남기고 가버렸다. 민수는 미자의 아들인데도 항상 혜영 뒤에서 눈치만 보곤 했다. 미자는 그날 밤 혼자만이 울었다. 창섭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혼자 모든 걸 감내하며 참았다. 그 후로 혜영의 학대는 점점 더 심해졌다. 매번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되면 미자는 초대조차 받지 못했다. 창섭 씨, 저는 괜찮아요. 미자는 웃으며 창섭과 시간을 보냈지만 다른 가족이 없는 명절은 너무나 쓸쓸했다. 어느 날 혜영이는 친구들과 함께 국밥집 앞을 지나가다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어머, 여기 국밥집이네? 냄새 지독하다. 이런 데서 어떻게 먹어? 친구들이 웃었고 미자는 가게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혜영이는 미자와 눈이 마주치자 빙긋 웃으며 지나갔다. 또 어느 날은 미자가 직접 정성껏 만든 반찬을 가지고 혜영이네 집을 찾아갔다. 혜영이야, 이거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만들어 왔어. 어머님이 만든 거예요? 국밥 냄새 배어 있겠네요. 저희는 이런 거 안 먹어요. 혜영이는 문 앞에서 반찬통을 받지도 않았다. 그래도 먹어만 봐. 맛있을 거야. 싫어요. 그리고 앞으로 사전 연락 없이 오지 마세요. 저희도 바쁘니까요. 쾅! 문이 미자의 코앞에서 닫혔다. 미자는 반찬통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혼자 그 반찬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창섭은 아내가 겪는 고통을 모르지 않았다. 혜영에게 여러 번 얘기해봤지만 혜영이는 오히려 화를 냈다. 저기요. 제 입장은 생각 안 하세요? 저도 체면이 있다고요. 혜영 씨, 당신 시어머니는 너무 착한 사람이야. 왜 그렇게 대하세요? 착하면 뭐예요? 국밥집 주인인데. 저희 친구들이 알면 다들 비웃을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 사람이 중요하지 직업이 중요한가요? 평범하게 사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우리 사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외모, 학벌, 직업, 재산 다 중요해요. 창섭은 답답했다. 자신이 사실은 600억 원의 자산을 가진 기업인이라는 것을 밝히면 혜영이의 태도가 변할까? 하지만 그건 창섭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미자에게 진실을 말할까도 고민했다. 하지만 미자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변할까봐 두려웠다. 돈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해주는 미자의 순수함을 지키고 싶었다. 결국 창섭은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힐 적절한 순간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게 다란무시 겨울이 되었다. 어느 날 은혜가 미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저 다음 주에 백화점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미자는 깜짝 놀랐다. 결혼 후 처음으로 혜영이가 먼저 연락을 한 것이었다. 정말. 그래, 좋지. 미자는 기뻤다. 드디어 며느리가 마음을 열어주는 것 같았다. 다음 주 미자는 평소에 아껴두었던 깨끗한 옷을 입고 백화점으로 갔다. 그 옷은 창섭이 결혼 선물로 사준 옷이었다. 혜영이는 사돈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님, 늦으셨네요. 미안해. 버스 타고 오느라. 어머, 버스 타고 오셨어요. 택시는 왜 안 타세요? 혜영의 엄마가 놀란 척 물었다. 그게 택시비가 아까워서. 그러시겠네요. 국밥집 하시면 수입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미자는 얼굴이 붉어졌다. 백화점을 돌아다니는 동안 혜영이와 혜영이의 친정엄마는 계속해서 미자를 무시했다. 어머니, 그 옷은 어디서 사신 거예요? 시장에서요? 이 옷은 창섭 씨가 선물로 주신 거야. 고급 매장에 들어가서는 미자에게 어머님은 여기 어울리지 않으시니까 밖에서 기다리세요 라고 했고. 미자는 밖에 서 있었다. 매장 직원이 우연히 미자의 옷을 보고 말했다.
이 옷은 저희 매장 신상품인데 정말 비싼 옷인데 잘 어울리시네요. 그 말을 들은 혜영과 혜영의 친정엄마가 그 말을 들었다. 혜영이 말했다. 그냥 짝퉁이겠지 뭐. 이 매장에서 샀을 리가 없잖아. 공장 다니는 분이. 식사 시간에는 어머님, 저희는 VIP 라운지에서 먹을 거니까 어머님은 푸드코트에서 드세요라고 했다. 미자는 참았다. 그래도 며느리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다.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혜영이가 말했다. 어머님, 오늘 재미있으셨어요? 응. 혜영아, 너랑 이렇게 시간 보내니까 좋더라. 그래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참. 혹시 어머님 동네 사는 저희 친구들한테 어머님이 국밥집 한다는 거 말 안 하셨죠? 말 안 했어. 다행이다. 절대 말하지 마세요. 알겠죠?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온 후 창섭에게는 즐거웠다고만 말했다. 남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근데 미자는 혹시 이 옷을 그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산 것이지 궁금했다. 당신 혹시 이 옷 명품 매장 옷인가요? 매장 직원이 좋은 옷이라고 해서요. 돈도 많지 않을 텐데. 이거 혹시 백화점에서 산 건가요? 창섭이 대답했다. 돈이 있든 없든 결혼 선물인데 제일 좋을 걸 주고 싶었어요. 창섭이 돈도 없을 텐데 비싼 걸 산 것이 마음이 걸렸지만 미안하고 고맙기도 했다. 다음부터는 비싼 거 사지 마세요. 창섭이 대답했다. 그 정도 살 능력은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입어요. 새해가 밝았다. 1월 어느 추운 날 미자는 국밥집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다. 그때 혜영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님,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집에서 제 친정 식구들이랑 모임이 있어요. 어머님은 안 오셔도 돼요. 미자는 속상했지만 이제 익숙해졌다. 며느리가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토요일이 되었다. 창섭은 공장에 일이 있어서 잠시 나갔다 온다고 하고 떠났다. 설날이라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고 싶었지만 미자는 마음 한편이 너무 쓸쓸했다. 저녁이 되자 미자는 혼자 간단히 저녁을 먹었다. TV를 틀었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8시. 모임은 아마 한창일 것이다. 나도 가족인데 왜 나만 빼놓는 걸까? 미자는 울컥했다. 30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하며 살았고 이제 며느리도 생기고 손주도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혼자였다. 2월이 되었다. 어느 날 미자가 기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창섭 씨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인데요? 혜영이가 둘째를 임신했대. 벌써 5개월이라더라고. 곧 우리 손주가 하나 더 생기는 거야. 미자는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 비록 혜영이 자신을 싫어하지만 손주는 죄가 없었다. 축하해요, 미자 씨. 혜영이한테 제가 만든 미역국 좀 갖다 줘야겠어요. 다음 날 미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최고급 미역과 소고기를 사서 미역국을 끓였다. 정성을 다해 만든 미역국을 보온통에 담아 혜영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혜영이 걔가 불러온 모습으로 문을 열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혜영아, 임신 소식 들었어. 축하해. 미역국 끓여왔어. 이거 먹으면 몸에 좋을 거야. 혜영은 보온통을 받아들고는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얼굴을 찌푸렸다. 이거 국밥집에서 쓰는 냄비에 끓인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집에서 새 냄비에 끓였어. 정말이야.
그래도 국밥 냄새 나는데요. 저 이런 거 못 먹어요. 저희는 유기농만 먹거든요. 혜영아, 이것도 좋은 재료로. 어머님, 그만하세요. 저는 이거 안 먹을 거예요. 그냥 가져가세요. 혜영은 보온통을 다시 미자에게 떠넘겼다. 그리고 앞으로 음식 가져오지 마세요. 저희는 필요 없으니까요. 미자는 보온통을 들고 돌아섰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7월. 혜영이 아들을 낳았다. 민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건강한 아기였다. 미자야, 우리 같이 병원 가자. 손주 보러. 저는 혜영이가 싫어할 것 같은데요. 아니야. 이번에는 내가 혜영이한테 단단히 말했어. 미자 씨도 손주 할머니인데 당연히 봐야지. 미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다. 신생아실에서 작은 아기를 보는 순간 미자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창섭 씨, 정말 예쁘네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손주. 하지만 병실에 들어가자 혜영의 태도는 싸늘했다. 어머님은 밖에서 기다리세요. 혜영아, 나도 할머니야. 혜영은 단호했다. 전 피곤해요. 시어머니까지 상대할 여유 없어요. 미자는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 앉아서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엄마, 미안해. 혜영이가 너무 안구해서. 아들, 민수가 말했다. 괜찮아. 아기와 산모만 건강하면 됐지 뭐. 미자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슬펐다. 시간이 흘러 민준이가 돌이 가까워졌다. 혜영은 성대한 돌잔치를 준비했다. 서울의 유명한 특급 호텔을 예약하고 초대장도 고급스럽게 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창섭이 돌잔치 초대장을 가지고 집에 왔다. 미자야, 이거 봐. 민준이 돌잔치 초대장이야. 미자는 반가운 마음으로 초대장을 받았다. 하지만 초대장에는 박창섭 귀하라고만 적혀 있었다. 미자의 이름은 없었다. 창섭 씨, 제 이름은 없네요. 뭐? 이게 무슨? 내가 사실 혜영이네 친정 회사에 납품하는 공장에 다니거든. 그래서 혜영이네 친정에서 나를 초대한 모양이야. 내가 미자 씨 남편이라 초대한 게 아니라 거래처 쪽 사람이라 초대한 것 같아. 근데 당신은 초대를 안 한 거야? 화가 나서 즉시 혜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영 씨, 초대장에 왜 미자 씨 이름이 없어? 그게 저희 친정 쪽 하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다들 저희 집안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고 어머님이 오시면 좀 곤란해요. 뭐가 곤란해? 미자 씨는 내 시어머니예요. 알아요. 근데 어머님이 오시면 친정어머니 체면도 안 서고 제발 이해해 주세요. 혜영 씨 정말 너무하네요. 창섭은 할 말을 잃었다. 미자야, 미안해. 괜찮아요. 전 집에서 기도나 하고 있을게요. 미자는 웃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돌잔치 날이 다가왔다. 미자는 창섭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손주의 돌잔치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슬펐다. 그래도 손주인데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데 돌잔치 전날 밤 미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30년 전 잃어버린 딸 수진이의 첫 돌이 생각났다. 그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제대로 된 돌잔치를 해주지 못했다. 떡 몇 개와 작은 케이크가 전부였다. 수진아, 너도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를 매일 기도해. 다음 날 아침, 창섭이 정장을 차려입고 나왔다. 미자야, 나 다녀올게.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민준이 사진 많이 찍어 오세요. 창섭이 떠나고 미자는 혼자 남았다. 텅 빈 집에서 TV를 켜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시계를 봤다. 오후 1시. 지금쯤 돌잔치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그냥 멀리서라도 보면 안 될까? 호텔 로비에서라도. 미자는 결심했다. 평소 아껴두었던 깨끗한 한복을 꺼내 입었다. 거울을 보니 나름 괜찮아 보였다. 신발도 제일 좋은 것으로 신었다.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손주 선물을 샀다. 금반지 한 쌍. 미자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손주에게 줄 선물이었다. 아껴서 모아둔 돈으로 샀다. 이 정도면 창피하지 않겠지? 미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호텔로 향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다. 돌잔치는 3층 대연회장에서 열리고 있었다. 미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연회장 입구에는 웨딩 플래너로 보이는 직원이 서 있었다. 어서 오세요. 신랑 측이세요? 신부 측이세요? 저는 아기 할머니예요. 아, 할머니시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미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며느리랑 마주쳤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를? 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안해. 그냥 민준이 얼굴만 보고 싶어서 멀리서만 볼게. 안 돼요. 들어오시면 안 돼요. 혜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어머님,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난 우리 손주의 할머니야. 손주 돌잔치에 왜 못 와? 미자의 목소리도 떨렸다. 그때 민수가 나타났다. 어머님, 나가주세요. 오늘은 저희 집안 행사예요. 나도 너의 가족이고 엄마야. 가족이면 말을 들었어야죠.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민수가 미자의 팔을 잡았다. 이 손 놔. 제발. 미자가 소리쳤다. 주변 하객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다. 뭐야, 저 할머니? 왜 저래? 초대받지 않은 사람인가 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혜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머님, 제발 나가주세요. 이러시면 저 정말 창피해요. 국밥 냄새 나는 사람은 여기 들어올 수 없어요. 여긴 특급 호텔이라고요. 혜영가 외쳤다.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뭐라고?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기, 국밥 냄새 난다고? 저 할머니가 할머니야?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와? 하객들의 비웃음이 들렸다. 미자는 비틀거렸다. 혜영아, 내가 그렇게 부끄러워? 네, 부끄러워요. 국밥집 하는 주제에 감히 여기 오면 어떡해요. 며느리의 말은 칼날처럼 미자의 가슴을 찔렀다. 어머님, 나가세요. 경비 부르기 전에. 민수가 냉정하게 말했다. 미자는 선물 상자를 떨어뜨렸다. 금반지가 든 상자가 바닥에 떨어져 열렸다. 반짝이는 금반지 2개가 바닥에 굴렀다. 이거라도 민준이한테. 필요 없어요. 저희는 금 많아요. 혜영이가 발로 금반지를 밀어냈다. 미자는 무릎을 꿇고 금반지를 주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나가주세요, 어머님. 미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1시간쯤 지났을까? 창섭이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다가 구석에 주저앉아 있는 미자를 발견했다. 미자야, 왜 여기 있어? 창섭이 깜짝 놀라 달려왔다. 창섭 씨. 미자는 창섭을 보자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저는 그냥 손주 얼굴만 보고 싶었어요. 금밥 냄새 난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뭐, 창섭의 얼굴이 굳어졌다. 혜영이가 그런 말을 했어? 정말?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제가 부끄럽대요. 국밥집 하는 게 창피하대요. 창섭의 주먹이 떨렸다. 그는 미자를 일으켜 세웠다. 미자야, 잠깐만 기다려. 내가 해결할게. 창섭 씨, 그냥 가요. 아이들 기분만 더 나빠져요. 안 돼. 이건 넘어갈 수 없어. 창섭은 단호한 표정으로 연회장으로 들어갔다. 미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뒤따라갔다. 연회장에서는 하객들이 식사를 마치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창섭은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잠시 제 말씀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은혜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다. 뭐 하세요? 은혜야, 그리고 민수 씨,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창섭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오늘 제 며느리가 제 아내를 모욕했습니다. 국밥 냄새가 난다고, 창피하다고, 돌잔치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제 아내 한미자 씨는 30년 동안 정직하게 국밥집을 운영해 온 훌륭한 분입니다. 그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한 분이죠. 그런 분을 국밥 냄새 난다고 무시하는 건 이 사회의 모든 성실한 서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창섭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지도 그냥 공장 다니시잖아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혜영이 소리쳤다.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창섭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 나도 공장 다니지. 하지만 창섭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내가 다니는 공장이 어떤 곳인지 너희는 제대로 알고 있니? 그냥 작은 부품 공장이잖아요. 민수가 비웃듯 말했다. 작은 공장? 창섭이 씁쓸하게 웃었다. 여러분, 제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박창섭입니다. 그리고 창섭은 호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창성정밀의 대표이사입니다. 창성정밀. 그 창성정밀. 하객 중 한 명이 놀라서 소리쳤다. 네, 맞습니다. 직원 500명, 연 매출 1,000억 원의 창성정밀입니다. 연회장이 술렁였다. 창성정밀은 업계에서 유명한 중견기업이었다. 특히 전자부품 분야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회사였다. 혜영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나는 평생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했어. 그래서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돌아다녔지. 직원들과 같이 일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창섭은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민수 씨, 당신네 장인어른 회사 대한정밀은 우리 창성정밀이 주요 고객사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부품이 없으면 당신네 제품 생산이 불가능하죠. 민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게 사실입니까? 당연하죠. 작년에 우리가 공급한 부품만 300억 원어치입니다. 우리가 공급을 중단하면 대한정밀은 3개월 안에 문을 닫을 겁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혜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창섭이 말을 이었다. 나는 창성정밀 외에도 3개의 계열사를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자산은 약 600억 원 정도 되죠. 600억? 혜영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왜 말해야 하지? 너희는 한 번이라도 내 일에 관심 가져본 적 있니? 아니면 미자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노력한 적 있니? 창섭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다.
미자 씨는 내 재산이 얼마인지도 몰랐어. 나를 그냥 평범한 공장 직원으로만 알았지. 그런데도 나를 사랑해줬어.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창섭은 미자를 바라봤다. 미자는 여전히 복도에 서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창섭은 단상에서 내려와 미자에게 걸어갔다. 미자야,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당신이 나를 돈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말하기가 두려웠어. 창섭 씨, 이게 다 사실이에요?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응, 다 사실이야. 근데 나는 여전히 그냥 당신을 사랑하는 박창섭이야. 변한 건 없어.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며느리 혜영은 무릎을 꿇고 미자 앞으로 기어갔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혜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미자는 냉담하게 바라봤다. 혜영아, 너는 지금 진심으로 내게 사과하는 거니? 아니면 창섭 씨가 아니, 내 남편이 재벌이라는 회장님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사과하는 거니? 어머님. 대답해 봐라. 만약 창섭 씨가 그냥 평범한 공장 직원이었다면 그래도 이렇게 무릎 꿇고 있었을까요? 혜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렇게 침묵하는 게 답이구나. 대답을 못하겠지. 미자는 돌아섰다. 창섭 씨, 우리 집에 가요. 여기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요. 그래, 가자. 창섭이 미자의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다. 아버지,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혜영이 울부짖었지만 두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다. 민수가 황급히 따라왔다. 회장님, 잠깐만요. 창섭이 멈춰 섰다. 민수 씨, 할 말 있으세요?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거래 관계도 그렇고. 거래 관계? 예. 창섭이 차갑게 웃었다. 민수 씨, 당신은 지금도 비즈니스 걱정을 하고 있군요. 가족보다 돈이 먼저인가 보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회사 법무팀에서 연락 갈 겁니다. 대한정밀과의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겠습니다. 회장님, 내 아내를 모욕한 대가는 치러야죠. 비즈니스는 신뢰로 하는 겁니다. 가족도 제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과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겠어요? 창섭과 미자는 호텔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미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창섭 씨, 왜 말 안 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대단한 게 아니야, 미자야. 나는 그냥 열심히 일했을 뿐이야. 600억이나 되는 재산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미자 씨,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 눈빛에는 탐욕이 없었어. 그냥 순수하게 나를 봐줬어. 30년 동안 많은 여자들을 만났지만 다들 내 재산을 보더라고. 근데 당신은 달랐어. 창섭의 손이 미자의 손을 꼭 쥐었다. 당신이 끓여주는 국밥을 먹으면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났어. 어머니는 우리가 가난했을 때도 항상 정성껏 밥을 차려주셨거든. 당신한테서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봤어. 창섭 씨, 그리고 당신이 잃어버린 딸 이야기를 했을 때 30년 동안 그 아픔을 안고 살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미자야.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당신이 나를 다르게 볼까봐 두려웠어. 바보,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나는 당신이 좋은 거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집으로 돌아온 후
미자는 여전히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낡은 빌라의 작은 방에서 살던 자신이 60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의 아내라니. 창섭 씨,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우리 계속 여기서 살아요? 아니면 당신 원하는 대로 해. 나는 어디서든 상관없어. 당신만 있으면. 저는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요. 국밥집도 계속하고 싶고요. 창섭이 미소 지었다.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자. 다만 창섭은 미자의 손을 잡았다. 이제 좀 편하게 살자. 국밥집 주방 기구도 새로 사고 당신 옷도 좀 사고 그리고 가끔은 여행도 가고. 그래도 돼요? 당연하지. 당신은 내 아내잖아. 미자는 행복하게 웃었다.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미자는 몰랐다.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혜영의 집안 위기 며칠 후 창섭은 약속대로 대한정밀과의 계약을 재검토했다. 창성정밀의 법무팀은 기존 계약의 조건을 대폭 수정했다. 부품 가격을 20% 인상하고 납품 조건도 까다롭게 만들었다. 민수는 패닉에 빠졌다. 대한정밀의 수익성은 창성정밀의 저렴한 부품 공급에 달려 있었다. 가격이 20% 오르면 회사가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민수는 장인인 대한정밀 회장에게 사정했다. 이 멍청한 놈아. 내가 네 어머니를 그렇게 대우해서 이 꼴이 났잖아. 죄송합니다. 당장 박창섭 회장님께 가서 사과드려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용서를 받아내. 네, 알겠습니다. 민수와 혜영은 다시 미자의 국밥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고급 선물 보따리를 가득 들고 왔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혜영이 국밥집 문을 열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들로 가득한 가게. 모든 시선이 혜영에게 쏠렸다. 뭐야, 저 여자? 어머, 명품 가방 들고. 저 사람이 며느리인가 봐. 손님들이 수군거렸다. 미자는 국밥을 나르던 손을 멈췄다. 혜영아, 일어나거라. 손님들 보는데. 싫어요. 어머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혜영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하지만 미자는 차갑게 말했다. 혜영아, 너는 지금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지 않니? 회사 때문에 온 거잖니. 어머님, 창섭 씨한테 말해보거라. 나는 이런 일에 관여 안 하고 싶구나. 미자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혜영은 울면서 일어나 나갔다. 그날 저녁 민수는 창섭의 회사를 찾아갔다. 창성정밀 본사는 거대한 빌딩이었다. 민수는 처음으로 장인의 진짜 위상을 실감했다.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약속 있으세요? 제가 사위입니다. 한미자님 아들 강민수입니다. 비서는 냉담하게 대답했다. 회장님께서 누구도 만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세요. 제발요. 5분만이라도. 민수가 애원했다. 그때 창섭이 사무실에서 나왔다. 민수 씨, 회장님, 민수가 달려가려 했지만 창섭은 손을 들어 막았다.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하세요.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님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창섭이 비웃었다. 미자 씨한테 들었어요. 당신들 회사 걱정 때문에 온 거지 진심으로 뉘우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정말. 됐어요. 듣기 싫어요. 창섭이 돌아서려는데 민수가 바닥에 엎드렸다. 회장님, 저희 회사가 망하면 500명의 직원들이 길거리에 앉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창섭의 발걸음이 멈췄다. 직원들, 창섭은
잠시 생각하더니 돌아섰다. 좋아요.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첫째, 혜영 씨가 미자 씨한테 진심으로 사과할 것.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진정으로 시어머니를 모실 것.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 민수 씨는 앞으로 매주 한 번씩 미자 씨 국밥집에서 봉사할 것. 설거지, 청소, 뭐든 미자 씨가 시키는 대로 할 것. 네. 싫으면 계약 파기합니다.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셋째, 대한정밀은 앞으로 매년 이익의 10%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할 것. 특히 실종 아동 찾기 운동에 후원할 것.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조아렸다. 창섭은 차갑게 말했다. 지켜보겠습니다. 약속 어기면 그때는 정말로 끝입니다. 그 후로 며느리 혜영이도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매주 국밥집을 찾아와 일을 도왔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다. 어머님, 이 양념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응. 그냥 고춧가루랑 마늘이라. 미자가 설명하자 혜영은 집중해서 들었다. 역시 어머님 손맛은 대단하세요. 아이고, 별 말씀을.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요리하고 싶어요. 혜영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미자는 조금씩 마음이 녹기 시작했다. 민수도 약속대로 매주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민수야, 고생이 많네. 고맙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2달쯤 지나자 혜영이 손주 민준이를 데리고 왔다. 어머니,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으로 손주를 제대로 안아봤다. 민준아, 할머니야. 할머니! 민준이가 미자를 할머니라고 불렀다. 미자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혜영아, 고마워.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번에는 혜영의 목소리에도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미자는 며느리를 껴안았다. 그래, 이제 다 잊자.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울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창섭이 가족 식사를 제안했다. 오늘은 다 같이 집에서 저녁 먹자. 미자 씨가 특별히 음식을 준비했어. 은혜는 마지못해 참석했다. 식탁에는 미자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다. 은혜야, 이건 내가 좋아하는 잡채란다. 미자가 은혜의 접시에 반찬을 놓아주려는 순간 은혜가 팔을 뻗으며 거절했다. 됐어요. 제가 알아서. 그때였다. 은혜의 소매가 거치면서 왼쪽 팔목 안쪽에 있던 작은 붉은 점이 드러났다. 미자의 젓가락이 떨어졌다. 어머, 저게. 왜 그러세요?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은혜의 팔을 잡았다. 이 점, 언제부터 있었니? 태어날 때부터요. 왜요?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창섭이 놀라서 물었다. 미자 씨 무슨 일이에요? 혹시 등 왼쪽에 작은 흉터도 있니? 화상 자국 같은. 은혜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보여줄 수 있니? 제발. 은혜는 어리둥절하며 옷을 조금 들어 올렸다. 등 왼쪽에는 동전만 한 화상 흉터가 있었다. 미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흐느꼈다. 내 딸이야. 내 은혜야. 30년 전의 비밀. 무슨 소리세요? 제 부모님은 여기 계시는데. 창섭도 당황했다. 미자 씨 진정하고 설명해 주세요.
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30년 전 성북동 시장에서요. 제 딸을 잃어버렸어요. 겨우 5살 배기였죠. 딱 한순간 생선을 고르는데 손을 놓쳤고 다시 보니 아이가 사라졌어요. 그 아이 왼팔에는 빨간 점이 있었어요. 정확히 똑같은 위치에. 그리고 등에는 돌 지나고 얼마 안 됐을 때 뜨거운 물을 쏟아서 생긴 화상 흉터가 있었죠. 제 실수로 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니에요. 이건 우연이에요. 창섭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혜야, 사실 너는 임양된 거란다. 뭐라고요? 제 전 와이프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했어요. 내가 5살쯤이었어. 우리가 널 고아원에서 데려왔을 때 30년 전 6월에 성북동 경찰서를 통해서 내가 고아원에 들어왔다고 들었단다. 미자가 울먹이며 말했다. 1995년 6월 3일, 제가 딸을 잃어버린 날이에요. 방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일주일 후, 세 사람은 병원에서 DNA 검사 결과를 기다렸다. 은혜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의사가 들어왔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99.99% 일치합니다. 모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서류를 받아든 순간 은혜의 손이 떨렸다. 그동안 자신이 미자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머님, 제가 친어머니한테 은혜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전 몰랐어요. 미자는 은혜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괜찮단다. 이제 다시 만났잖니. 30년을 기다렸어. 매일 밤 내 이름을 부르며 울었단다. 어머니, 엄마, 응,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창섭도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바라봤다. 퍼즐이 맞춰지다. 집으로 돌아온 후 은혜는 어린 시절 앨범을 꺼냈다. 3살 이전의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다. 모두 입양 후의 사진들이었다. 엄마, 아니, 어머니, 편한 대로 불러. 저는 기억이 안 나요. 3살 이전의 일을. 미자가 은혜의 손을 잡았다.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아. 이제부터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 돼. 창섭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자 씨,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나? 그냥 미자라고 부르세요. 편하게. 운명이란 게 정말 있나 봅니다. 제 아내가 돌아가시고 외로울 때 당신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 당신이 은혜의 친엄마였다니. 은혜가 말했다. 그러게요. 제가 그토록 거부했던 새엄마가 제 진짜 엄마였다니.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 됐어. 이제는 다 괜찮아.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전 행복했어요. 친엄마를 잃어버렸지만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사랑받으며 자랐어요. 다행이야. 그게 제일 다행이란다. 그런데 엄마는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미자는 지난 30년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딸을 잃은 후 사별했고 혼자 국밥집을 운영하며 살아왔다는 것. 매년 딸의 생일마다 성북동에 가서 딸을 찾아 헤맸다는 것. 미안해요, 엄마. 제가 엄마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아니야. 너무 어렸으니까. 그리고 너는 좋은 부모님을 만났잖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창섭이 말했다. 제 전 아내가 은혜의 친엄마가 어디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은혜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감사드려요. 제가 지켜주지 못한 딸을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그
후로 미자와 은혜는 잃어버린 30년을 메우기 시작했다. 매주 함께 요리를 하고 쇼핑을 가고 여행을 다녔다. 은혜는 미자의 국밥집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직원들을 고용하고 가게를 확장하는 것도 도왔다. 엄마, 이제 이 국밥집 체인점 만들어요. 미자 국밥 브랜드로. 아이고, 괜찮아. 이 작은 가게로도 충분해. 엄마의 손맛을 더 많은 사람들이 느껴야 해요. 창섭도 웃으며 거들었다. 나도 찬성이야. 미자 씨 국밥은 정말 최고니까. 가족은 완전해졌다. 아니, 더 단단해졌다. 30년의 이별이 있었기에 지금의 만남이 더욱 소중했다. 손주 민준이도 와서 이모가 생겼다고 너무나 좋아했다. 손주 민준이도 이제는 두 할머니를 가지게 됐다며 좋아했다. 할머니, 오늘은 국밥 먹으러 가요. 그래,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특별히 맛있는 거 해줄게.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미자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여보, 왜 그래요? 아니, 그냥 행복해서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으니까. 은혜가 미자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사랑해요. 30년 동안 저를 잊지 않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은혜, 30년 만에 되찾은 딸,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가족. 운명은 때로 잔인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미자는 마침내 완전한 행복을 찾았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